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같은 경우에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면 전력 수급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엘니뇨 가운데서도 슈퍼 엘니뇨, 평년보다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범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이 지금 폭염특보, 특히나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한 일주일 이상 폭염주의보가 빨라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나? 계속해서 지금 정부부터 당정이 지금 이 수급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정부는 올해만큼은 이제 최대 전력 수요가 92.7기가와트급인데 지금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력 최고 수요는 연중에 8월 둘째 주예요. 둘째 주가 피크인데 지금 이 같은 기간 이제 전력 공급량은 정부는 안심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한우 1호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정비를 이유로 좀 멈췄던 원전들의 이제 수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 능력이 지난해보다 2.8기가와트 가량 늘어나서 지금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106.4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예비 전력이라고 해서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플랜 A로 일단 이제 이 대기업 사전에 약정을 맺은 이 대기업의 전력부터 차단하면서 대기 전력을 좀 확보하는 이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이제 이 확연하게 전력 이제 이 수요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예년과는 다른 무더위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조차도 지금 비상 상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인상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좀 마음대로 틀지 못한다는 게 있는데 좀 집안을 시원하게 하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때이른 무더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난해처럼 에어컨을 썼다라고 하면 가정용은 사실 누진제가 적용이 돼요. 네.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사실은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제 하루 전기 사용량 1kW는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가정용의 경우에는 일단 쉽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용하지 않은 이제 조명, 방의 조명은 좀 소등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로 높이고 실내 적정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게 되면 하루에 1kW 정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걸 월간 단위로 따지게 되면 한 7,8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당 8원 올랐어요. 네. 이거로서 해서 4인 가족 기준 한 3,200원 정도 남짓 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의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불편한 진실은 뭐냐? 우리나라가 전력은 대부분 수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량이 전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연간 에너지 소비를 1%만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에너지 수입을 무려 1조 8천억 원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에도 정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정이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취약계층의 냉방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정이 어제 이제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서 하절기 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에 한 6만 8천여 곳에 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복지시설 7천여 곳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초 이제 경로당에 대한 혹서기 냉방비 지원이 월 한 11만 5천 원 선이었는데 만 원을 더 늘려서 12만 5천 원으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복지시설에 대해도 규모에 따라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이제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하절기에 각각 가구 원수, 세대 원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규 지급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과연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좀 평소에 간편하게 즐겨 먹는 음식이죠. 라면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이 라면 가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했어요. 이 지금 이 공중파에 출연을 해서 6월 물가, 7월 물가는 2%대를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은 이 기저효과도 있거든요. 지난해 6월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6%를 넘어섰고 7월에는 6.3%까지 뛰어서 네. 뭐 IMF 이후 가장 높은 물가를 봤는데 그 물가가 워낙 지난해 높았던 데 따른 어떤 기저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 아마 휘발유 가격 많이 내렸거든요. 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과 7월에는 한 뭐 2%대로 내려설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으로는 3% 초중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 지금 밀 가격을 꼭 집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안팎으로 내렸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뭐 그러면서 이제 라면도 적정 가격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이걸 정부가 나서서 뭐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거는 이제 방법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좀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라면 가격이 지난달 1년 전에 비해서 13% 올랐어요. 지난해부터 또 올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라면 가격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외식 물가 올랐다는데 라면, 김밥 가격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주무부처 이제 장관으로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만 따져 물어보자면 물론 뭐 인건비나 부대 비용 올라갔겠죠. 근데 하지만 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라면 업계도 좀 고민이 커요. 네. 라면 업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 일단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라면 업계는 물론 이제 국내 밀가루 가격이 많이 낮아졌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 라면을 튀겨야 되니까 파묘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스프, 포장재, 원료, 물류비, 인건비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가 밝힌 이제 국제 밀 선물 가격을 보게 되면 정부의 얘기처럼 톤당 가격이 지난해 419달러에서 올해 2월엔 276달러대로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졌느냐? 반입 가격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어요. 지난해 4월 톤당 496달러에서 올해 449달러니까 평년에 비교해서 여전히 높다라는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부담을 이제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이나마 업계 선두권에서는 아마 상징적으로라도 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은 금융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엔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뭔가요? 네, 앵커께서 일본 여행 가신다고요? 여행 가시는 분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엔저를 투자하시는 분도 있어요. 환차익 때문에 환테크로 이제 일본 엔화를 먼저 좀 사두자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1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지금 이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41엔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것도 지난해 11월이 7개월 만에 최저고 원화에 대한 이제 이 엔화 가치 역시 100엔당 91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8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지난해부터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우리나라까지 물가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3%, 5%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 제로 수준의 금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행 수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동안 유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엔화는 약세입니다. 근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은 거의 뭐
지금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살아났죠. 일본 증시 33년 만에 최고치죠. 네. 여기다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적대급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 여행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도 이제 일본 여행 환차액을 겨냥해서 원화를 엔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5배 이상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엔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단기적인 전망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부분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인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16일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로 유지했고요. 장기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제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도 이제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지금 재테크 측면에서 엔화를 좀 투자한다. 저는 이건 굉장히 반대예요. 네. 여기는 한번이 굉장히 단기 자금을 추종하는 거액의 세력들이 기관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건 좀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